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해가 떠도 온기가 없었고 거리는 늘 회색빛 먼지에 덮여 있었다. 그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었다. 윤태아. 누군가 그를 본다면 그저 낡은 코트를 입은 평범한 30대 남자일 뿐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의 진짜 이름이 한때 이 도시의 금융과 정치를 움직이던 거대 재벌가의 후계자였다는 것을. 그는 이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숫자와 체면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도망친 사람이었다. 그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향했다. 손끝에 굳은 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 내 손으로 산다.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속엔 피할 수 없는 냉기가 있었다. 자유와 고독은 언제나 한 몸이었다. 퇴근 후 그는 낡은 지하철 2호선의 의자에 앉았다. 어깨 위로 광고 조명이 반사되었고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피곤에 젖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반사된 얼굴을 봤다. 한때 윤강그룹 차세대 리더라 불리던 그 얼굴. 이제 그 얼굴엔 이름 대신 묵묵한 죄책감만 남아 있었다. 아버지, 내가 옳았을까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죽은 아버지에게 묻는 말이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열차 창문에 스친 광고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을 구하는 건 돈이 아니라 한마디의 진심입니다. 그 문장 앞에서 그는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맞은편 좌석에 앉은 여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죄송해요.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주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끝에 닿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맑았다.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진이었다. 작은 출판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여자였다. 그녀의 눈빛엔 단단한 슬픔이 있었다. 그는 그 눈빛에서 이상하게 익숙한 고독을 보았다. 열차는 홍대 입구역에 멈췄다. 그녀는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내렸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고시원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낡은 창문 틈으로 겨울바람이 새어들어왔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바람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사람을 구하는 건 진심이라. 그 말 정말 믿어도 될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가 내리던 역을 지도에서 찾아봤다. 홍대 입구역 근처 작은 출판사. 그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눈으로 훑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조용한 결심이 피어올랐다. 이제 다시 사람을 믿어보자. 다음 날 그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준비했다. 길가의 편의점, 그녀가 자주 들르던 카페, 퇴근길의 횡단보도. 그녀의 일상이 조용히 그의 눈앞을 스쳤다. 그는 그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늘 한 발자국 뒤에서 멈췄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그녀는 늘 바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고개를 들면 언제나 그는 그 근처 어딘가에 있었다. 마치 그가 세상의 그림자라도 된 것처럼. 그날 비가 내렸다. 도시의 공기가 젖고 모든 색이 흐릿해진 저녁이었다. 그녀는 우산이 없었다. 비를 맞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이거 쓰세요.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또 만나네요? 그는 잠시 웃었다. 그런가 봐요. 그녀는 주저하다가 말했다. 그럼 같이 써요. 비가 내리는 길 위, 둘은 한 우산을 나란히 썼다. 그 거리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비와 숨소리만이 세상을 채우고 있었다. 그날 서진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한 불빛이 켜졌다. 그리고 윤태아는 그 빛을 다시 믿고 싶어졌다. 그날 서울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이상하게 따뜻한 비였다.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서진은 그 비가 좋았다. 비가 내리면 세상이 잠시 멈추는 기분이었으니까. 사람들의 발걸음이 느려지고 말이 줄고 마치 모든 감정이 빗속에서 숨을 고르는 듯했다. 그녀는 편집 마감 때문에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었다. 노트북 불빛만 켜진 채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귀를 때렸다.
오늘도 끝이 없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그 빗물에 번졌다. 그 빛 아래 그가 서 있었다. 윤태아는 오래된 우산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녀가 회사 정문을 나서자 그가 다가왔다. 입이 끝날 것 같지 않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우산도 입고 나왔어요. 그럼 같이 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괜찮아요. 금방 그칠 거예요. 비는 쉽게 그치지 않아요. 그 말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우산 아래의 공간은 좁았지만 그 안에는 낯선 따뜻함이 있었다. 그녀는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비를 맞으면 외로워야 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덜 외로워요. 그는 살짝 웃었다. 누군가랑 같이 있어서겠죠. 혹시 그건 당신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당신이 만든 공기죠.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묘하게 편안했다. 길가의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췄다. 그림자가 겹쳤다가 다시 갈라졌다. 그녀는 그걸 보며 말했다. 이상하죠. 함께 걷는데 그림자는 따로 움직여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게 사람인가 봐요. 같이 있어도 각자 걸어가는 거.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가 가진 고독을 느꼈다. 당신 혼자 사세요? 네. 오랫동안. 가족은요? 이제 없어요. 미안해요. 그런 질문 하려던 건 아닌데. 괜찮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멀어졌던 거니까. 그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내가 먼저 멀어졌다. 그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죄의 자각이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둘은 카페로 들어갔다. 작은 카페 안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손을 녹이기 위해 따뜻한 물을 주문했다. 그는 커피를 시켰다. 이 카페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이상하네요. 여기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는 잠시 웃었다. 맞아요. 여기 살지 않아요. 그냥 도망 왔어요. 도망? 사람들한테서. 그녀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란 걸 느꼈다. 그럼 이제 괜찮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괜찮아요. 그녀는 물었다. 왜요? 비가 오니까요. 비 오면 사람은 잠시 멈추거든요. 그들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대화를 대신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혹시 내일도 비가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일도 봤으면 좋겠네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약속이에요. 약속. 그 말은 단순한 대화였지만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다시 엮이기 시작했다. 비 아래에서 한 약속은 곧 진실을 덮을 거짓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서울 하늘엔 오랜만에 햇살이 비쳤다. 서진은 카페 유리창을 닦으며 속삭였다. 햇살이 이렇게 따뜻했나? 그녀의 손끝이 투명한 유리를 스쳤다. 그 반사된 유리 속엔 어제의 기억이 아련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 윤태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놀라 웃었다. 정말 왔네요. 약속했잖아요. 그의 웃음엔 어딘가 익숙한 기품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난해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다. 하지만 옷은 낡았고 신발은 오래된 가죽이 갈라져 있었다. 그 모순이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았다. 커피는 내가 살게요. 그가 말했다. 어제는 제가 얻어 마셨으니까. 그럼 오늘은 제가 얻어 마실게요. 이러면 평생 반복이겠네요. 그럼 나쁘지 않죠. 그들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미묘한 설렘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말할 때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멀어지는 걸 보았다. 마치 어떤 기억 속을 오가는 사람처럼. 태아 씨는 뭐 하세요? 그는 잠시 멈췄다. 일용직 여기저기요. 아, 그래서 손이 거칠었구나.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가진 게 없을수록 하루가 확실하니까요. 그녀는 그 말이 좋았다. 돈이나 출세가 아니라 하루라는 말에 담긴 무게. 그건 그녀에게도 익숙한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같이 도서관을 걷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나눠 먹고 서점에서 서로의 책을 추천했다. 그녀는 점점 그가 없으면 하루가 어색해졌다. 그의 말투, 눈빛, 침묵마저도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시간 속에서도 그는 가끔 이상하게 멀어졌다. 그녀가 웃을 때 그는 가끔 미소를 멈췄다.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방금 표정이 이상했어요. 그냥 이렇게 웃어도 되나 싶어서요.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 싹 텄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퇴근길에 우연히 그를 봤다. 낡은 슈트를 입고 비싼 호텔 앞에서 서 있는 그를.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아니, 지금은 그런 자리에 나갈 생각 없습니다. 그의 어조는 분명 노동자의 말투가 아니었다. 그녀는 멀리서 바라보다 숨을 삼켰다. 저 사람 뭐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아니야. 그냥 착각이야. 호텔 앞에도 공사장 있을 수 있잖아.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빛, 그의 손, 그의 목소리.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며칠 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를 만났다. 그는 평소처럼 커피를 건넸다.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피곤해서요.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있죠. 그럼 당신 비밀도 언젠가 말해줄 거예요? 그럼요. 내가 용기 생기면요. 그녀는 그 말에서 묘한 진심을 느꼈다. 그럼 기다릴게요. 기다리면 힘들 텐데요. 괜찮아요. 당신이라면.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그것이 사랑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유로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방 안에서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금색 인장과 서류 봉투가 있었다. 윤강그룹.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그래, 난 이걸 버리지 못했지. 그는 봉투를 접으며 중얼거렸다. 서진아, 네가 내 이름을 알게 되면 넌 나를 떠나겠지. 그때 창밖에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문을 봤다. 하늘이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빗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그날은 초여름의 공기가 퍼졌다. 햇살이 부드럽게 도시를 감싸고 서점 앞에 나무 잎사귀들이 반짝였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난 비가 좋았는데요. 왜요? 비 오는 날 처음 당신을 만났으니까.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녀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다. 그럼 다음에도 비 올 때 만나요. 비가 안 오면요? 그럼 내가 울게요. 그녀의 농담에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말 못할 그림자가 섞여 있었다. 그들의 일상은 이제 하나가 되어 있었다. 같이 아침을 먹고 퇴근길엔 서로의 그림자를 밟으며 걸었다. 작은 편지, 간단한 문자, 오늘도 잘 버텼어요. 그 문장 하나로 하루가 충분했다. 그러나 태아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꿈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태아야, 사람은 진심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는 꿈속에서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몰랐다. 그가 매일 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죄책감 속에서 깨어나는 것을. 그녀는 그저 그를 사랑했고 그는 그 사랑을 감당하기 두려웠다. 어느 날 그녀가 출근길에 말했다. 이번 주말엔 같이 엄마 뵈러 가요. 그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엄마? 네. 나한테 당신 얘기했어요. 당신처럼 조용한 사람 처음이라고. 서진 씨, 그건 싫어요? 아니요. 그냥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아직 나를 보여주기 어려워요. 그녀는 웃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아직 내 안이 정리가 안 돼서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그 순수한 믿음이 그의 거짓보다 훨씬 무거웠다. 며칠 뒤 그녀의 생일이었다. 그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가죽으로 된 오래된 노트였다. 이거 당신한테 어울려요. 이런 거 비쌀 텐데. 그냥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 마크 YK? 그는 당황했다. 그건 그냥 브랜드예요.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노트는 윤강그룹 회장 전용 맞춤품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당신은 참 신기해요. 분명 낯선데 어딘가 익숙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내게 낯선데 이상하게 오래 알던 사람 같아요. 그럼 우린 전생의 부부였나 봐요. 그녀는 웃으며 농담을 던졌지만 그 말에 그의 눈이 흔들렸다. 전생이라면 이번 생에 난 속이지 않았을까? 그녀는 그의 눈빛 속 불안을 느꼈다. 태아 씨. 네. 나한테 거짓말한 적 있죠?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난 당신에게만큼은 진심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요. 그날 밤 그녀가 잠든 후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탁자 위에 놓인 노트를 들고 그 안에 무언가를 적었다. 진실은 아직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속이는 이 거짓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에요. 그는 노트를 덮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미안해요. 당신이 알게 되면 나는 다시 이름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바람 사이로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오늘의 평화가 내일의 죄가 되겠지. 결혼식장엔 봄꽃 향이 가득했다. 하얀 장미와 아이보리빛 천이 예식장을 채웠다. 하객들의 박수, 음악, 웃음. 그녀는 그 모든 소리가 꿈처럼 들렸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진은 거울 앞에서 속삭였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겠지. 그녀의 어깨를 정리해주던 친구 민지가 말했다. 태아 씨,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근데 어디 출신이랬지? 그냥 고향이 충남이라던데. 그렇구나. 근데 묘하게 어딘가 상류층 분위기 있어.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민지야,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말투가 고급져. 그녀는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돌아봤다. 그가 들어왔다. 검은 턱시도, 단정한 미소, 그러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고지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요? 긴장돼요? 조금요.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는 일이라서 그래요?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었다. 그런 셈이죠.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우린 함께잖아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함께. 그 말 속엔 끝까지 숨기겠다는 결심이 스며 있었다. 식이 시작되었다. 행진곡이 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둘에게 쏠렸다. 그녀는 꽃길 위를 걸으며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러나 그 빛 사이 그의 시선은 어디엔가 멈춰 있었다. 하객석 맨 뒤 한 노신사가 서 있었다. 회색 양복, 백발, 그리고 차가운 눈빛. 그는 윤도현, 윤태아의 숙부이자 윤강그룹의 현 회장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이게 네가 선택한 삶이냐, 태아야? 태아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삼촌. 이번엔 내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짧은 대화는 모든 시작의 끝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그녀는 하객 중 낯선 사람 하나를 보았다. 저분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에요. 그는 급히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음 날 신문 한 면을 가득 채운 기사 한 줄. 윤강그룹 후계자, 신분 숨기고 평범한 여성과 결혼. 그녀는 회사 복도에서 그 기사를 봤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게 뭐야?
그녀는 그를 찾아갔다.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아, 이게 다 뭐야?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이게 단순한 실수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당신에게 내 이름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럼 왜 계속 속였어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지금은요? 이제 진실을 말했으니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이 말한 진심은 결국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네요.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사람을 믿게 만든 다음에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윤태아 씨, 아니 윤강그룹 후계자님.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그녀는 돌아섰다. 문을 닫는 순간 그는 무너졌다. 서진아. 그녀의 이름이 공기 속에서 부서져 나갔다. 밤이 깊었다. 그는 홀로 결혼식장에 폐허를 걸었다. 꽃잎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가 앉았던 의자 위엔 그녀가 남긴 부케 한 송이만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부케를 쥐고 말했다. 결국 사랑도 진실을 이기지 못하네. 하늘이 어두워졌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때는 거짓 없이.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도시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던 듯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서진은 방 안에서 창문을 닫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고 바닥에는 신문과 휴대폰이 흩어져 있었다. 그 기사들이 모두 그를 말하고 있었다. 재벌가 후계자의 비밀 결혼. 신분 숨기고 평범한 여성을 속인 파격 행보. 그녀는 화면을 보며 속삭였다. 평범한 여성을 속였대. 그 문장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가 그 사람이라는 걸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녀의 어머니는 통화를 걸어왔다. 서진아, 이게 뭐니? 뉴스가 난리야. 엄마, 그냥 잠깐 오해예요. 오해? 오해로 결혼까지 하니?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한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딸아, 세상에서 제일 아픈 건 믿음이 깨지는 거야.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울지 않았다. 그 대신 공허하게 웃었다. 그래, 나 참 바보였네. 그의 눈빛 속에 그런 진실이 숨어 있었는데. 한편 그는 도시의 끝, 한강변의 오래된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정장을 벗은 채 셔츠만 입고 있었다. 밤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는 손에 반지를 쥐고 있었다. 그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졌던 바로 그 반지였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사랑이었는데 결국 망가뜨린 건 나였어. 그는 반지를 물 위로 던졌다. 은빛 고리가 공중에서 반짝이며 떨어졌다. 찰나의 순간 반지가 달빛을 스쳤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끝났구나.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숙부 윤도현의 이름.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음성 메시지가 남았다. 이제 그 여자를 잊어. 내 이름은 다시 회복됐으니까. 윤강그룹은 네가 감정으로 더럽힐 곳이 아니야. 그는 웃었다. 감정으로 더럽혔다고?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당신들이 말하는 깨끗한 삶이란 게 결국 사랑을 버리는 거였구나. 며칠 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출판사 사장은 그녀를 불렀다. 미안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좀 그렇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그녀는 마지막 책을 정리하며 속삭였다. 책 속의 진심은 언제나 살아남는데 사람의 진심은 왜 이렇게 쉽게 죽을까? 그녀는 서울을 떠났다. 부산 근처의 작은 마을, 바닷가에 있는 낡은 하숙집으로 들어갔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가 꿈에 나타났다.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썼던 그 거리.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비가 오면 사람은 잠시 멈추죠. 그녀는 눈을 떴다. 창밖에는 진짜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비가 아직도 날 멈추게 하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서울의 병원 응급실 앞에서 쓰러졌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술로 버틴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그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말했다. 박서진. 그녀의 이름이 마지막처럼 입에서 흘러나왔다. 간호사는 이름을 적었다. 누군지는 몰라도 이 이름은 참 따뜻하네요. 비가 내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그들의 과거를 다시 불러오는 듯했다. 서진은 잠결에 울음을 터뜨렸다. 이상하네, 왜 아직도 그 사람 생각이 나지. 세상은 멀어졌지만 그들의 기억은 서로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실이 보이지 않게 이어져 있었다. 시간은 무심했다. 서진이 바닷가로 내려온 지 석 달이 흘렀다. 바다는 매일 같은 파도 소리를 내며 그녀를 맞았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괴로웠다. 끝없이 밀려오는 기억 같았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 소리가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작은 북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손님은 드물었고 그녀는 하루 종일 책 냄새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손끝으로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책 속의 진심은 언제나 살아남죠.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밤이면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비오는 서울의 냄새가 났다. 태아 씨, 당신은 어디쯤 있을까? 그녀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중얼거렸다. 한편 서울의 병원에서는 윤태아가 천천히 회복 중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몸은 괜찮지만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음은 아직 병상에 남아있죠. 그의 방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숙부는 냉정했다. 그 여자는 이제 잊어. 회복하면 회사 복귀나 생각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전 회사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전 이제 그냥 사람이에요. 그 말에 숙부는 비웃었다. 그럼 평생 거지로 살겠다는 거냐? 그는 대답했다. 그게 진심이라면 그렇게 살 거예요. 퇴원 후 그는 낡은 골목의 인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잉크 냄새, 기계의 진동, 그 소음이 오히려 위로였다. 그는 종종 활자 사이에서 서진의 이름을 보았다. 진심, 용서, 봄. 그 단어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가 떠오를 때마다 자신을 다그쳤다. 그는 거짓말을 했어. 날 속였어. 하지만 그를 미워하려 할수록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날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말을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그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만의 목소리였으니까. 그날 밤 그녀는 노트를 펼쳤다. 그가 준 가죽 노트. YK 각인이 새겨진 그 노트 속에는 한 장의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진실은 아직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속이는 이 거짓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에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게 그가 남긴 진심이었구나. 그 순간 멀리 서울에서도 그는 같은 시간대에 일기를 쓰고 있었다. 그녀가 내 진심을 봤을까? 봤다면 날 용서하지 말아줘. 그게 내가 감당해야 할 벌이니까. 두 도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감정은 같은 하늘 아래 있었다. 서진은 바다를 향해 말했다. 당신이 나를 속인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이었다면 그 사랑은 어디로 가야 할까? 파도가 대답 대신 밀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바다의 숨결이 잠시 그의 품 같았다.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바람이 잦았다.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엔 희미한 구름이 흘렀다. 서진은 카페 문을 닫고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손엔 오래된 노트가 들려 있었다. 그가 준 YK 마크가 찍힌 그 노트. 그녀는 펜을 들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쓰지 못했다. 뭘 적어야 할까? 원망? 사랑? 아니면 용서? 그녀는 한숨을 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태아 씨에게. 아니, 이제는 윤태아 씨라고 불러야겠죠.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된 날, 나는 세상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날 이후에도 나는 매일 당신을 생각했어요. 글씨가 번졌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속였지만 그 속엔 두려움이 있었죠. 나를 잃을까봐, 또다시 혼자가 될까봐.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한참 동안 파도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썼다. 하지만 태아 씨, 사랑은 진실을 견디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마음만큼 나도 당신을 용서하는 게 두려웠다는 걸. 그녀는 편지를 접었다. 작은 유리병 속에 넣었다. 뚜껑을 닫으며 속삭였다. 이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이에요. 그녀는 바닷가로 걸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남았다. 바람이 불고 바다가 잔잔히 숨을 쉬었다. 그녀는 병을 들어 말했다. 이 바다가 당신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녀는 병을 던졌다. 유리병은 잠시 공중에서 반짝이다.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멀리 서울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윤태아는 인쇄소 문을 닫고 비 냄새를 맡았다. 비가 오네. 그는 문득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고 어디선가 잉크 냄새 사이로 희미한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 냄새 바다 같네. 그날 밤 그는 다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가 있었다. 바닷가에서 병 하나를 던지는 모습.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이건 당신에게. 그는 잠에서 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진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 노트를 펼쳤다. 그녀의 쪽지가 끼워진 그 노트. 그가 손끝으로 그 종이를 만졌다. 그때 창문이 흔들렸다. 바람이 불며 노트의 한 장이 스스로 넘겨졌다. 그 페이지엔 그가 한때 적어두고 잊었던 문장이 있었다. 언젠가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불면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그는 웃었다. 그래요.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불면. 그날 새벽 부산 앞바다엔 새로운 파도가 밀려왔다. 그리고 멀리 그녀가 던진 유리병이 조용히 해안 가까이 떠올랐다. 그건 아직 깨지지 않았다. 태아는 그날도 인쇄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기계의 소음이 일정하게 울리고 잉크 냄새가 그의 손끝에 묻었다. 그는 인쇄된 종이 더미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어쩌면 버릴지도 몰라. 그의 옆자리에는 젊은 인턴 한 명이 있었다. 사장님, 이거요. 오늘 해변 정화 행사에서 주운 거래요. 뭐야 이건? 유리병이에요. 안에 편지가 들어있어요. 편지? 네. 바다에서 떠밀려온 거래요. 주소도 이름도 없대요. 그냥 글씨만 있대요. 그는 무심코 병을 받았다. 손끝에 차가운 유리가 닿았다. 병 속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이 글씨 왜 이렇게 낯익지? 그는 조심스럽게 병을 열었다. 뚜껑을 돌리는 순간 짧은 딸깍 소리가 났다. 그는 종이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태아 씨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된 날 나는 세상을 잃었어요. 손끝이 떨렸다. 글씨는 그녀의 것이었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다.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으로 문장을 따라갔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속였지만 그 속엔 두려움이 있었죠. 그는 입을 막았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서진아. 그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다. 네가 아직 나를 기억했구나. 그는 밤새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글씨가 흐릿해질 정도로 손끝으로 문장을 더듬었다. 이건 신이 준 기회일까? 다음 날 그는 인쇄소를 나와 그 병이 발견된 바닷가를 찾아갔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갈아타고 다시 낡은 시외버스를 타고 차창 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자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 바다에 있었던 거구나. 그는 해변에 도착하자 모래 위에 무릎을 꿇었다.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그의 손끝을 적셨다. 그는 속삭였다. 이 바다가 너와 나를 다시 데려다 준 거구나. 그는 병을 다시 닫고 그 위에 작은 리본을 묶었다. 그건 마치 약속 같았다. 이건 돌려줘야지. 그는 바다를 향해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이에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야. 그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둘의 시작이었어. 그날 밤 바닷가 근처에서 그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다.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노트를 펼치고 편지를 썼다. 서진 씨, 당신의 글이 바다를 건너 내게 왔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진심이 바다를 헤엄쳐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당신이 보여줬어요.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내가 찾아갈게요. 다시는 거짓 없이. 새벽이 오자 바다는 금빛으로 물들었다. 그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오랜만에 평온했다. 버스는 바다 옆을 따라 달렸다. 창밖에 푸른빛이 번졌다. 윤태아는 창문을 열었다. 짭조름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 그녀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이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이에요. 그는 속삭였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버스가 멈췄다. 운전기사가 말했다. 여기서 내리시면 바로 앞이 바닷가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가 내리자 바람이 크게 불었다. 모래가 날리고 파도가 번쩍였다. 그는 바다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그곳엔 그녀가 있었다. 서진은 해변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커피 한 잔, 그리고 그가 준 노트. 그녀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다. 이제는 그 이름을 써도 괜찮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펜을 움직였다. 윤태아. 그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녀 앞에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숨이 멎었다. 바람 사이로 그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마르고 눈빛은 더 깊어져 있었다. 태아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찾았어요. 어떻게? 당신의 편지가. 바다가 내게 데려다 줬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떨어뜨렸다. 바람이 종이를 흩날렸다. 그는 재빨리 달려와 그것을 주었다. 그들의 손이 닿았다. 그 짧은 접촉에 수많은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당신이 이걸 봤어요? 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끝이 떨리더군요. 내가 아직 당신을 잊지 못했다는 걸 그제 알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왜 왔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러요. 그 말 너무 늦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어요.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는 그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엔 여전히 같은 슬픔이 있었다. 서진 씨, 그때 당신이 내 이름을 알게 됐을 때 난 세상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건 세상을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려 했어요. 매일 수백 번씩. 그런데 그 미움이 자꾸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었어요. 미움은 사랑의 또 다른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 아직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난 아직 살고 있는 거겠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태아 씨, 난 다시 당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믿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곁에 있어줘요. 그럼 당신은요? 이젠 거짓말 안 할 거예요? 이젠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요. 내 모든 이름, 내 모든 과거, 다 당신 앞에 둘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안겼다. 그는 놀라듯 멈췄다가 두 팔을 들어 그녀를 감쌌다. 그들의 숨이 섞였다. 이 바다 기억나요? 네. 이 바다에서 우리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바다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 순간 멀리서 파도가 터졌다. 햇빛이 수면 위에서 부서졌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다.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춰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재회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부산의 바닷가 마을엔 바람이 잦았고 그들의 하루는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서진은 매일 카페에서 글을 쓰고 태아는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따뜻했다. 오랜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침묵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H기자 진실일보. 그는 편지를 열어보았다. 거기엔 짧은 쪽지와 함께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윤강호 회장 사망 당시의 유언 원본입니다. 당신이 찾던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USB를 손에 쥐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제 그때로 돌아가야 하나?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의 유언 영상이 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모든 게 그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럼 봐요. 진실은 결국 봐야 아물어요. 그는 USB를 꽂았다. 노트북 화면에 오래된 영상이 재생되었다. 병실. 윤강호 회장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전 재산은 회사 발전 기금으로 환원한다. 단, 내 아들 태아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길 바란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사람으로 살게 해주길 바란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건 아버지가 내게 한 마지막 경고였어요. 영상이 끝나려는 순간 화면이 갑자기 흔들렸다. 누군가 몰래 들어와 서류를 바꾸는 장면이 보였다. 그리고 그 손, 낯익은 반지가 빛났다. 그는 중얼거렸다. 숙부, 윤도현 회장, 아버지의 동생이자 현재 윤강그룹의 실질적인 주인. 그의 손끝에서 유언장이 조작되고 있었다. 서진은 입을 막았다.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걸 세상에 내놔야겠죠. 그럼 당신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겠죠.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 속엔 두려움보다 어떤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태아 씨, 그 진실이 당신을 아프게 할지도 몰라요. 진실이 아프더라도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단 낫죠.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나도 같이 갈게요. 안 돼요. 이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 더더욱 함께 해야죠.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당신은 언제나 내 결심보다 용감하네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게 사랑이에요. 같이 무너져도 같이 일어서는 것. 그들은 USB를 작은 금고에 넣었다. 이제 이건 세상을 바꿀 진실이 될 거예요. 그날 밤 그는 혼자 바다로 나갔다. 별빛이 잔잔히 바다 위를 스쳤다. 그는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야 당신의 뜻을 이해했어요.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은 거짓으로 쌓은 세상을 버리라는 말이었죠. 그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그의 뺨을 스쳤다. 그때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혼자 싸우지 말아요.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우리 함께 싸워요. 새벽 6시 서울 여의도. 고요한 공기 속에 언론사 건물 하나가 불빛으로 깨어 있었다. 그의 손엔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옆에서 속삭였다. 정말 이걸 세상에 내놓을 거예요? 그래요. 숨기면 우리 둘 다 과거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는 기자를 만났다. 기자는 놀란 눈으로 USB를 받았다. 이게 진짜입니까? 확인해 보세요. 공개되면 세상이 뒤집힐 겁니다. 그럼 뒤집히게 두세요. 그는 돌아서서 걸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린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그는 대답했다. 상관없어요. 우린 이제 진실편이에요. 몇 시간 후 뉴스가 터졌다. 모든 방송, 모든 포털의 헤드라인. 윤강그룹 유언 조작 증거 영상 공개. 현 회장 윤도현, 윤강호 유언 위조 혐의 수사 착수. 윤태아, 아버지의 뜻 세상에 밝히다.
세상은 술렁였다. 사람들은 말했고, 추측했고, 조롱했다. 결국 돈 때문에 폭로한 거 아니야? 양심 팔고 사랑팔이 하네. 진실이 뭐가 중요해? 다들 자기 이익 챙기려는 거잖아. 댓글과 기사, 그 말들은 칼날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덮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진심이란 걸 몰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둘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그는 혼자 재단 건물 앞을 걸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윤태아 씨, 지금 심정 한 말씀 해주시죠. 그는 멈춰섰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세상에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단했다. 그분은 늘 말씀하셨죠.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제 삶의 유언입니다. 기자 중 누군가 물었다. 지금까지 진실을 숨긴 이유는 뭡니까? 그는 대답했다. 두려웠어요.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사람들이 믿어줄까? 그리고 내가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한 여자가 내게 가르쳐줬습니다. 사랑은 진실을 피하지 않는 용기라는 걸요. 그녀는 TV 화면 속의 그를 바라보며 울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한 인간의 고백이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당신이 사람으로 살고 있네요. 며칠 후 윤도현 회장은 구속됐다. 세상은 또 다른 스캔들에 관심을 옮겼지만 그들에게는 그날이 세상의 종말이자 시작이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요. 뭐가요? 끝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부터 우린 진실 위에서 다시 사랑해야 하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정말 거짓은 없겠네요. 없어요. 이제 남은 건 용서뿐이에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이제야 아버지 말 뜻 알겠죠?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결국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었네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바람이 불었다. 창밖에 나무잎이 흔들렸다. 그 빛 속에서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세상 앞에서도 숨지 말아요. 그는 대답했다. 그럴게요. 이제 진심으로 살게요. 세 달이 흘렀다. 윤도현 회장의 재판은 끝났다. 세상은 새 소식에 바빴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점점 잊어갔다. 뉴스에서도 더 이상 윤태아라는 이름이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잊혀짐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진은 작은 마을의 도서관에서 일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그녀의 일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책을 읽을 때마다 아이들은 고요히 숨을 죽였다. 얘들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사는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듯 천천히 읽었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도서관 창가에 앉은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늘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다. 바로 윤태아였다. 그는 지금 이 마을에서 무료 인쇄소를 운영하며 살았다. 봄의 집, 그가 붙인 이름이었다. 사람들이 묻곤 했다. 이름 참 따뜻하네요. 무슨 뜻이에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봄은 다시 피어나는 계절이니까요. 그녀와 그가 다시 마주 앉은 건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도서관 문을 닫고 나오는 그녀를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늦었네요.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당신이 읽어주는 목소리 때문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건 좋은 이유네요. 그들은 함께 걸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태아 씨, 요즘엔 세상이 참 조용하죠. 네. 이제 우리 얘기를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겠죠. 괜찮아요. 세상이 잊어도 우린 기억하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게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그녀는 그를 바라봤다. 아직도 죄책감 들어요? 네. 그게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엔 그 죄책감마저 고맙게 느껴져요. 고맙다고요? 네. 그게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을 테니까.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그럼
나도 고마워해야겠네요. 왜요? 당신을 미워했던 시간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거든요.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원망이 아니라 부드러운 여운이 있었다. 서진 씨. 네. 용서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건데요?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까지 내 안에 품어주는 거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나도 당신을 용서한 거네요. 왜요? 당신의 상처를 이제 내 안에서 울리지 않으니까. 그는 웃었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소리를 듣고 있겠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젠 바람 소리도 파도 소리도 모두 같은 의미로 들려요. 그 순간 멀리서 바람이 불었다. 바람 속에는 잔잔한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바람은 마치 봄의 시작 같았다. 그녀가 말했다. 세상은 잊어도 우린 기억하면 돼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는 대답했다. 그럼 우린 영원히 잊히지 않겠네요. 초겨울에 바람이 불었지만 봄의 집은 늘 따뜻했다. 유리문 위에는 손으로 그린 문구가 붙어 있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하루,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 문장은 그녀의 손글씨였다. 서진은 카운터 안에서 커피를 내렸고 태아는 인쇄기를 돌리며 종이 냄새를 맡았다. 잉크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책을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었다. 그날 오후 문을 열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혹시 편지를 써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녀는 따뜻한 종이와 펜을 건넸다. 받는 사람은요? 남편이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는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를 적었다. 당신에게 화가 났던 날보다 그리웠던 날이 훨씬 많았어요. 글씨가 번졌다. 눈물이 잉크를 녹였다. 서진은 그 편지를 조용히 바다봉투에 넣었다. 이 편지는 우리가 대신 보관할게요. 정말 보내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보내지 않아도 마음은 닿을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워요. 그녀가 돌아간 뒤 태아가 물었다. 이 편지들 언젠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보관해요. 우리 둘의 기억처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젠가 봄이 다시 오면 모두 불태워요. 그때 그 연기가 하늘로 가겠죠.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이제 당신 눈빛에서 죄책감이 안 보여요. 그는 웃었다. 이젠 죄책감보다 감사를 더 많이 느껴요. 무엇에 대해요? 내가 무너졌을 때 당신이 날 버티게 했던 그 시간들. 그날 밤 서점 한쪽 벽엔 새 액자가 걸렸다. 그 안에는 태아가 직접 쓴 문장이 있었다. 용서란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아픔 위에 새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그 문장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났다. 그 인쇄소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대. 거기 커피 향이 참 이상해. 마치 오래된 기억이 녹는 냄새 같아. 봄의 집은 그렇게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품는 장소가 되었다. 하루는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다. 아저씨, 이거 고쳐주세요. 아이의 손엔 찢어진 그림책이 들려 있었다. 태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고칠 수 있어요. 그는 테이프로 책을 붙이고 조심스럽게 표지를 눌렀다. 봐요, 다시 읽을 수 있죠? 아이가 눈을 반짝였다. 네, 다시 봄 같아요.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다시 봄 같대요. 그럼 우리 가게 이름 제대로 지은 거네요. 그래요. 당신 덕분에 봄이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둘은 서점 불을 끄고 문 앞에 섰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번졌다. 그녀가 말했다. 세상이 잊어도 우리의 봄은 여전히 사람들 안에서 살아있네요. 그는 대답했다. 그게 진짜 용서의 모양인가 봐요.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흔들리고 커튼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과 내가 만든 이 봄, 다음 생에도 기억하고 싶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땐 거짓 없이 처음부터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들의 그림자가 문 앞에 길게 늘어졌다. 밖은 겨울이었지만 봄의 집 안은 여전히 따뜻했다. 15년이 흘렀다.
봄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간판의 색은 조금 바랬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창가의 화분에는 새싹이 돋아 있었다. 그건 서진이 심은 라벤더였다.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그녀는 유리창을 닦으며 말했다. 이 향, 아직도 처음 그날 같네. 그녀의 머리엔 흰빛이 조금 섞였고 그의 머리엔 세월이 남긴 주름이 깊었다. 윤태아는 인쇄기 앞에서 손에 잉크를 묻힌 채 웃었다. 세월이 흘러도 이 기계는 여전히 내 고집을 닮았어요. 그 고집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둘은 말이 줄었지만 눈빛 하나면 충분히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한 청년이 인쇄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기 혹시 편지를 인쇄할 수 있을까요? 편지요? 네,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요. 글로 전하면 마음이 닿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여긴 그런 걸 위해 존재하니까요. 그는 앉아서 종이에 글을 적었다. 글씨는 어눌했지만 진심이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그 글을 천천히 인쇄기에 넣었다. 종이가 나오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 청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여긴 정말 이상한 곳이에요. 슬픈데 마음이 편해져요. 그녀는 웃었다. 그게 봄의 집이에요. 청년이 떠난 뒤 태아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봄이 된 걸까요? 그럼요. 우린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의 색은 여전히 푸르렀다.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렸다. 그녀가 말했다. 태아 씨, 기억나요? 그날 처음 만났던 비 오는 저녁. 잊을 리가요. 그날의 비가 아직도 내 안에 내려요. 그때 우산을 같이 썼죠. 그리고 난 그 우산 아래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 믿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사라질 거예요. 당신이 매일 여기 있으니까. 저녁이 되자 서점 안에 조명이 하나둘 켜졌다. 손님들이 떠난 뒤 그들은 오래된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그녀가 말했다. 이젠 우리도 많이 늙었네요. 늙었다는 건 기억이 많다는 뜻이죠. 그럼 당신은 어떤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비 오는 날의 당신. 그럼 난요? 뭐요? 거짓 위에서 진심을 지키려던 당신.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였어요. 아니요. 그건 우리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럼 지금 이 시간은 뭐죠? 아마도 마지막 장. 그럼 마지막 장엔 뭐라고 적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우린 결국 진심으로 살았다. 그는 웃었다. 그 문장, 내 인생의 표지로 써도 되겠네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단단하게 뛰는 소리. 이 소리, 예전보다 천천히 뛰네요. 그게 평화예요. 그래요. 평화. 밤이 깊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봄의 집 안에는 라벤더 향이 퍼졌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시간이 우릴 데려왔네요. 그는 대답했다. 그래요. 우릴 이 자리로, 다시 봄으로. 그의 봄, 봄의 집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 익숙한 커피 향이 사라진 걸 느꼈다. 어느 날 도서관 아이들이 물었다. 서진 이모는 어디 갔어요? 윤태아 할아버지는요? 사서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분들은 봄을 따라 떠났단다. 책장 사이엔 한 권의 노트가 놓여 있었다. 표지엔 오래된 잉크 자국, 그리고 작게 쓰인 문장 하나. 우린 결국 진심으로 살았다. 그 문장은 시간이 흘러도 잉크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모두 봄의 집 앞에 모였다. 그들이 남긴 손편지들을 조용히 불 속에 넣었다.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며 은은한 라벤더 향을 흩뿌렸다. 누군가 속삭였다. 이 향, 아직 살아있네. 다른 이가 대답했다. 그분들이 남기고 간 거예요. 사람을 믿는 냄새. 그날 밤 마을 하늘에 별이 유난히 많았다. 그리고 봄의 집 간판 아래 누군가 새로 쓴 글귀가 있었다.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다음 봄을 기다릴 뿐이다. 몇 해 뒤, 한 소녀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낡은 문을 밀고 들어왔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그녀는 한 병을 발견했다. 작은 유리병.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당신에게. 이 바다가 당신에게 닿을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사랑을 믿을 거예요. 그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오래된 시간의 기억을 데려왔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 편지 아직 살아있네요. 그녀는 병을 다시 바다로 던졌다. 병은 파도 위에 떠올라 멀리, 아주 멀리로 흘러갔다. 마치 다시 한번 누군가의 사랑을 찾아가듯이. 그 순간 바다 위에서 바람이 속삭였다. 서진아, 이제 그만 울어요. 태아 씨 그 소리 아직도 들리네요. 그리고 그 바람은 다시 봄의 향기를 품고 멀리 새로운 도시로 흘러갔다. 그곳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다시 사랑을 시작하겠지.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에는 언젠가 진심으로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깔려 있을 것이다. 봄의 집은 사라졌지만 그 이름은 남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진심은 또 다른 봄으로 이어졌다. 라벤더 향기, 잉크 냄새, 그리고 한 문장. 사람으로 살아라. 그 한마디는 세상을 지나 다음 세대의 마음속으로 흘러갔다. 어느 봄날 아이 하나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사랑은 뭐야? 엄마는 대답했다. 사람답게 사는 거란다. 그럼 사람답게 산다는 건? 거짓 없이 진심으로. 창밖에는 라벤더 향이 스며들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 봄이네요. 그래요. 다시 봄, 우리라는 이름으로.